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직까지 이거를 만들어서 상용화시킨 데에는 돈이 엄청 흘렀던 맞아요, 시기였어요. 맞아요.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적인 교육도 없을 때였고 되게 나이브한 그런 시도만 반복하다가 뭐 자금도 없었고 물론 뭐 주변에 그런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체계되진 않았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뭐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얕봤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10년차 스타트업 이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그니스의 대표이사 박찬호라고 합니다. 대표님 벌써 10년 차세요? 그렇죠. 아. 10년, 올해로 10년 차죠. 아, 저희 네. 2014년도에 10월에 설립을 해서 10년 차가 됐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네, 시간이 와, 빠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그니스라는 회사는 일단은 그 랩노쉬라고 하는 기능성 단백질 식품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브랜드가 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6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브랜드 디벨로퍼라고 부르고 있고 소비재 브랜드를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유통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소비재 종합 브랜드 디벨로퍼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년 전에 인수한 독일 회사가 있어요. 네. 그 B2B 기반의 제조업인데요. 그 재밀봉이 가능한 캔 뚜껑을 만드는 회사를 저희 인수해서 지금 굉장히 잘 키워보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공장은 독일에 있고 독일의 자회사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 여러 이제 브랜드나 아이템 있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근데 방금 첫 번째 그 성인식 기능식품 네네.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정확히 성인식 기능식품이라는 게 뭔가요? 성인식 기능식은 아니고 단백질 기능성 그러니까 식품인데요. 매번 듣는 데는 이렇게. 네네. 이게 그 저희 2014년도 10월에 출시한 제품인데 그 전에 단백질 제품들은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 개념이라든지 그냥 식사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그 선식이나 미숫가루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는 단백질 기반으로 해서 한 끼 식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영양 성분상 이런 컨셉의 제품을 만들었었고요. 저희가 출시할 때만 해도 시장이 전혀 없었고 굉장히 작은 이제 시장이라고 평가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한 7, 8년, 이제 10년 차까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커졌고 지금은 국내에 있는 모든 식품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조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유망한 시장이 지금 됐고요. 경쟁도 되게 치열한 시장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단백질 파우더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파우더는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메인인데 저희는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사실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하게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먹으면서도 굉장히 조금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조금 더 1인 가구나 현대인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게 좀 설계된 식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주신 후반부에는 재밀봉 마개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감이 안 와닿거든요. 네네네. 그 재밀봉 마개라는 게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 캔이라는 폼팩터 자체가 한번 개봉하게 되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다 섭취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속성인데 이 캔이 알루미늄 캔이 식품 용기로서 굉장히 우수한 식품 용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밀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제품이 이제 재밀봉이 가능한 캔 리드인데 이게 한번 땄다가 섭취하고 다시 닫았을 때 네. 거의 6개월에서 1년까지 일부 탄산 음료라고 하면 탄산이 네.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될 만큼의 강력한 밀봉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캔이라고 하는 거에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라고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직까지 이거를 만들어서 상용화시킨 데에는 이제 어쨌든 이그니스 그리고 이그니스가 인수를 했던 그 독일 기업이 유일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특허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특허가 양산화에 성공해서 상용화된 회사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그 1000개 정도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보통 캔 음료가 납품 단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전 세계는 3천억 개 시장이고 보통 30만 개, 뭐 100만 개, 1억 개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도 전혀 품질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뭐 새거나 터지거나 하면 굉장히 대형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이런 대형 브랜드사가 저희 제목 마개를 썼는데 뭐 터지거나 샜다라고 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 브랜드사들은 웬만하면 안정성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런 류의 제품, 신제품을 쓰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10억 개를 만들면서도 이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할 만한 제품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엑솔루션 유일한 제품이고 나머지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산에 실패해서 뭐 폐업하거나 혹은 생산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유일하게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사 운영하신 지 10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네. 대표님은 원래 무엇을 하시던 분이셨고 아.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네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사실 저는 그 대학교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한 그런 초기의 커리어는 사실 사업과는 좀 거리가 멀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걸 하고 싶다는 나만의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좀 마침 또 그런 의견이 잘 맞는 대학교 때 친구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조금 그때부터 굉장히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았었고 여러 가지를 조금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를 트라이 했었는데 그때는 워낙 또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적인 교육도 없을 때였고 되게 나이브한 그런 시도만 반복하다가 뭐 네. 자금도 없었고 물론 뭐 주변에 그런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체계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둘이 약간 자영업 비슷한 것들을 위주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결과적으로는 결국 뭐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서 결과적으로는 취업을 좀 하자 한 3년 정도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경험과 좀 자금을 모아 나와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첫 회사 하셨던 거죠? 네, 첫 회사입니다. 첫 회사이자 마지막 회사죠. 음. 네, 그 공동 창업자 친구는 대우건설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3년을 채우기로 마음 먹었었는데 3년을 못 채웠어요. 2년 한 6개월 정도를 하고 이제는 진짜 나갈 때 된 것 같다라고 해서 나와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 식품, 그러니까 아까 기능성 단백질 식품이라는 네. 요 제품을 택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소이렌트라고 하는 개발자가 만든 그 단백질 식품이 있었어요. 소이렌트요? 네네네. 개발자들이 이제 식사를 제때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 실리콘밸리에는. 그래서 그냥 영양소를 완벽하게 설계해서 한 번에 때려 마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라고 네. 하는 약간 되게 기칸 그런 생각으로 출시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잘 됐어요. 생각보다 회사가 잘 되는 걸 보고 저희도 한국에서도 이런 게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둘 다 경제학 출신이다 보니까 식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조금 얕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비즈니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접근성이 낮을 거다, 좋을 거다, 쉬울 거다. 네,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창업하고 나서 1년 정도나 걸렸어요. 첫 제품 출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조금 걸렸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돼서 약간 그 정보의 부족함과 그 젊은 패기와 약간의 어리석음으로 시작하게 됐었는데 네. 어쨌든 식품업계 발을 이제 들여놓은 지 10년 차가 됐고요. 식품만 하다가 이제 그 인접인 건기식까지 하게 됐고 또 소비재 전반적으로 다 하고 싶은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 방면에 들어서 최근에는 뷰티까지 출시하게 돼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현재는 브랜드 6개를 갖고 있고요. 브랜드 디벨로퍼가 맞으시네요, 진짜. 맞습니다. 사실 브랜드 디벨로퍼라는 명칭조차도 오피셜리 쓰는 이제 회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처음으로 쓴 회사가 아닐까. 브랜드 빌더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첫 제품을 출시하셨던 게 이제 랩노시라는 맞습니다. 제품이었고 아까 근데 그 처음 1년 동안 그 첫 제품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걸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첫 제품이 분말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한 뭐
80g 정도 되는 이 페트병에다가 한 45g 되는 분말을 집어넣고 거기서 팔면 소비자가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마시면 한 끼 식사가 충족되는 형태의 그런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분말이 아니라 그냥 액상으로 지금은 나오는 분말도 거죠? 있고 액상도 있습니다. 음. 뭐 그다음에 바 형태도 있고 쿠키 형태도 있고 음. 뭐 웨하스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분말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저희 컨셉 자체가 이 페트병에 분말을 담는 이 생산 방식, 이 컨셉은 국내에 없었던 컨셉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생산 설비가 뭔가 갖춰진 곳이 없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뭐 식품업계 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조금은 이질적인 컨셉을 가져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MOQ도 그렇게 크지 않고 생산량도 크지 않는 네. 상태에서는 이런 이제 제품을 생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회사들이 공장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공장을 돌면서 제품을 의뢰했지만 거의 대부분 퇴짜를 맞았고요. 음.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한 100군데 돌았던 것 같아요. 100군데를 그러면 시제품 가지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고 돌아다니신 건데. 그쵸. 뭐 시제품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희가 그냥 대강 만든 제품 가지고 이런 네. 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 건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중간에 레시피 짜는 것부터 생산 완료가 되기까지가 한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하기까지가. 그래서 그게 일단은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이렇게까지 생산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마진이 좋은 제품도 단기적으로 아니었을 거고 그다음에 되게 새로운 형태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걸 내고 난 뒤로는 자동화가 다 돼 있지만 그때는 완전 수동화로 만들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 이제에 커다란 이제 그런 어떤 그 김장할 때 쓰는 예를 들면 포 같은 걸 깔고 거기다가 이제 분말을 다 부어가지고 섞은 분말을 다 부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네네. 최초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장을 찾는 데까지 되게 어려웠고요. 에피소드가 굳이 생각하자면 첫 공장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 그때 그 만들어주신 그 공장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은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저 되게 감사한 분들이었고 보통 이제 그런 공장들은 대표이사님이나 뭐 개발 뭐 팀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금 진취적이고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보통 식품업계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그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근데 지금은 거의 완전 풀 자동화고요. 완전 자동화로 다 바뀌었고 대표님, 저희가 그 말씀은 자동화라는 거는 이제 설비가 이그니스 자체가 다 만들어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 공장을 찾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설비가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 제품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를 얻고 시장에 조금 이제 출시가 돼서 괜찮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이제 설비를 갖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그런 형태의 이 페트병 안에 분말을 담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후죽순.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식품 공정은 되도록 사람의 손을 안 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왜냐하면 오염되니까요. 그렇죠. 뭐 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오염될 수도 있고 뭐 세균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람이 거의 손을 안 대고 자동화로 하는 게 가장 사실 좋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없었죠. 근데 저희가 시장을 조금 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열고 이런 제품이 가공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런 설비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나중에는 저희랑 비슷한 제품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던.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첫 제품 이제 랩노시가 나오고 나서 네. 반향은 어땠나요? 시장에서의 반응이. 저희가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하셨어요? 네네네. 그때 한참 이제 와디즈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네. 때였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크라우드 펀딩 작동 잘 할 거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때 궁금증들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네. 저희가 와디즈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굉장히 저희 기대보다 엄청 잘 됐어요. 저희는 사실 홍보 목적으로 굉장히 작은 금액을 모금하는 거를 그 목표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네. 지분 투자형 말고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거기 구조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당시에 그럼 한 뭐 3에서 4억 정도 모금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인가 기억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분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제 모금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라고 하면 리워드형은 제품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제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판매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아디지 보면 두 가지 나뉘는데 대부분 다 리워드형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약간 새롭게 나오는 좀 기획한 제품들이나 그런 상품들을 미리 사보는 거죠. 돈을 내고. 어떻게 보면은 프리 이커머스 마켓?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이야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뭐 출시할 때 조금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면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가는 게 조금 일반적인 형태가 됐지만 네. 그때는 조금 국내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형태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희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팔릴 걸 예측하고 홍보 목적으로 들어간 건데 네. 그게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사실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몇 날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생산량을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근데 되게 그래도 힘드셨겠지만 또 기분 진짜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랩노시라는 제품 자체가 지금이야 좀 인지도가 이제 생겼지만 처음 출시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이었어요. 거의 10명 중에 9명, 10명 전부 다가 이게 되겠냐. 심지어 저희 지인마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어붙인 건데 처음으로 시장의 어떤 반응을 눈으로 확인하는 첫 그런 프로덕트 마켓핏을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어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사실 그 시간.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굉장히 조금 되네라는 생각을 했던 최초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누가 한 끼 식사를 그렇게 먹냐. 그렇죠. 그런 거였나요? 네. 그리고 가격이 뭐 예를 들면 뭐 지금도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지만 뭐 3,000원, 4,000원 이러면은 김밥 먹고 말지, 뭐 컵라면 먹고 말지, 빵 하나 사 먹고 말지 누가 이런 식으로 먹겠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런 거 다 있는 거 아니냐. 미숫가루도 있고 뭐 단백질 보충제도 있고 뭐 이런 거라든지 다이어트 제품도 많은데 시장도 너무 작을 거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셨죠. 그리고 된다고 해도 굉장히 조금 이제 작게 끝날 거라고 이제 예측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첫 랩노시에서의 그런 좋은 시작과 더불어서 굉장히 그 이후에 나왔던 브랜드들이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어떠한 브랜드들로 공격하셨던 건가요? 그 이후로? 랩노시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로서리 서울이라고 하는 그 HMR 브랜드가 약간의 다이어트가 가미된 HMR 브랜드가 이제 그로서리 서울인데요. 네. 대표 제품으로는 뭐 곤약 밥, 네. 곤약 면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요. 곤약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출시한 제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학기통살이라고 네. 닭가슴살 제품도 출시했었고요. 그 뒤에 뭐 클룹이라고 하는 네. 그 아까 재밀봉이 가능한 그 리드를 활용한 캔 음료 출시했었고요. 그다음에 닥터랩노시라고 하는 건기식, 네. 브레이라고 하는 색조 뷰티 브랜드 이렇게 지금 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랩노시에서 그로서리 서울 HMR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하신 건데 맞습니다. 프로덕트 라인을 네. 좀 그거에 대한 배경도 궁금하고 전략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되는 건지. 이게 저희가 이제 랩노시라고 하는 시장을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국 시장이 아직은 작지만 그 커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타임라인들이 있었을 네.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건 2018년 정도를 봤거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출시를 했었고 한 3년 정도 저희가 플레이하면 이제 선진국들, 특히 미국 시장처럼 이 시장도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일단 시장이 너무 작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 시장에 대기업들이 조금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커지는데 대기업은 들어오지 않았고 중소업체들만 난립하는 시장이었어요. 굉장히 조금 아쉬운.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시리즈 A 투자도 받았었고 계속해서 이 성장 곡선을 유지해 가야 될 필요가 있었었는데 랩노시가 생각보다 그 조금 박스권에 접어든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쨌든 탑라인을 밀어 올리려면 다른 브랜드 제품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건 좀 정체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체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스타트업이 성장해야 되는 외부의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15, 20% 성장하는 거는 일반 대기업들한테, 중견기업들한테는 큰 성장 폭일 수 있지만 스타트업한테는 20, 30% 성장하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성장 곡선을 가파르게 잘 가져가려면 다른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게 좀 부연하자면 단백질 시장이 저희가 원했던 시장이 2020년도 말쯤에 왔어요. 코로나 전후로. 사실 국민들의, 생각보다 상당히 얼마 전이네요. 그렇죠. 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그런 인식이 확 높아지고, 또 코로나 시점에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확 높아지면서 이때 모든 식품 대기업이 이 시장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대기업들이 그때 들어온 거군요. 네네네. 물론 그 전부터 준비는 했을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 들어온 거는 저는 이제 그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때 이제 바사익을 좀 누렸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2018년도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로서를 서울을, 이름부터 사실 조금 경계가 없는 식품을 하고 싶다는 좀 의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서를 서울이라는 이름을 짓고 저희가 간편식, 뭐 HMR, 뭐 다이어트 컨셉의 제품들을 되게 많이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탑라인을 조금 위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에서 만든 브랜드인 거죠. 그게 바로 또 그 브랜드를 개발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기가 용이했었나요? 그러니까 그 랩노시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비슷한 생산 시세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네네. 새롭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랩노시는 컨셉을 잡고 이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네.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바들을 실행해 나갔다고 하면, 그로서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무겁게 움직인 게 아니라 훨씬 더 애자일하게 그냥 저희가 지금 빠르게 낼 수 있는 제품들을 가능한 것들을 잘 리스트업하고, 이 중에 저희가 시장에 나와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한 끗을 비틀어가지고 뭔가 소구점을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을 빠르게 출시하고, 네네. 소량으로 출시하고, 잘 안 되면 바로 없애고, 이런 조금 더 애자일한 방식을 했던, 조금 더 가볍고 라이트하게 접근했던 거죠. 랩노시는 사실 가설이 안 맞으면 굉장히 조금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브랜드였다고 하면 네네. 뭐 이렇게 툭툭 이렇게 잽을 날리는 형태의 브랜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출시했고, 잘 된 것도 있었고,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킬한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시장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좀 있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HMR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쵸. 이제 랩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셉을 잡고 이 패키징도 페트병 안에 분말을 넣는 거라든지 이런 걸 고민했다고 하면, 거꾸로 그로서리 서울은 공장들이 이미 잘 만들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저희가 한 끗만 비틀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들을 찾았기 때문에 생산이 되게 용이했고요. 네네. 그들이 이미 만들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MOQ를 그렇게 크게 안 가져갔어도 소량만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었죠. 랩노시랑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대비되는 알겠습니다.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단에서는 그 그로서리 서울이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회사 이제 탑 라인이 잘 올라가 주고 수익성 같은 경우는 랩노시가 더 좋았죠. 아무래도 이게 우리 단에서 기획하고도 하셨던 거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았던 그래요? 게요. 랩노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백질이 원가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다. 그래요? 싸지 않고 이 판매 채널도 되게 중요한데, 판매 채널이 예를 들면 자사몰에서 주로 팔리는 제품들은 자사몰 수수료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판매가 되면 거기 수수료가 좀 꽤 센 편이잖아요. 그래서 원가 측면이 채널이어서 팔리냐, 채널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한데, 랩노시는 아무래도 조금 외부 채널에서 많이 팔린, 특히 올리브영이 랩노시를 확 띄워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었다 보니까 원가 측면에서도 낮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그랬으면 안 됐지만 막 수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최저가를 세게 시키기보다는 탑라인을 키워 올려서 시장을 빨리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봤었어요. 물론 동시에 두 개를 다 했어야 됐지만, 또 그때 시대정신이기도 했거든요. 돈이 넘쳐 흘렀던 맞아요. 그때 펀딩 안 받고 수익성 생각해 그러면 투자 받지도 못했어요, 제 기억에. 맞아요. 거기는 이제 빠르게 성장성을 탑라인을 위로 올려야만, 수익성은 그렇게 안 중요할 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제 관점에서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왠지 대표님 개인적으로 고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익성, 성장성을 어쨌든 다 잡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대표의 마음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다음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되게 심사숙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사실 그때는 조금 옵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게 네네. 랩노시가 이미 저희가 생각한 대로 성장을 안 할 때 네. 이미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었죠. 그로서의 서울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든 제품이라기보다는 음. 어, 궁지에 몰려서 타깃하게 위해 만든 브랜드라고 보는 게 오히려 네네.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저희가 2018년도 상반기쯤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는데 네. 그때 사실은 랩노시가 생각보다 좀 정체가 있었어요. 빨리 저희가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때 이제 돈이 생기고 탑라인이 빨리 안 올라가면 이제 많은 악수를 두잖아요. 그쵸. 마케팅을 굉장히 세게 태우거든요. 네. 저희도 그런 좀 우를 범했죠. 그래서 마케팅 그게 세게 하신 적 있으셨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2018년도 네. 하반기에 4분기 정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했었어요. 되게 인기리에 보진 않았는데 되게 유명했다고 네, 유명했던 드라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이제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네, 있었는데 네. 그 배우를 써가지고 저희 TV 커머셜을 못해서 너무 비싸서 못했고 네. 버스, 지하철, 유튜브, 영화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조금 마케팅비를 쏟아 부었어요. 저희 얼마 관점에서는 정도? 한 그때 한 3, 4개월 만에 한 30억 30억? 아니 그럼 이상을 도대체 TV 나오는 광고는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래 30억이면. 계속 보인다. 어떤 네. 광고가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료도 비싸긴 비싸지만 네. 모델료가 더 비싼 게 이제 그거를 광고를 태워 송출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주 그냥 틀면 나온다라고 하는 수준은 월에 2, 30억씩은 쏟아야. 아 그래요? 네. 그 모델료는 별개고 모델료가 더 그 비싼 게 모델료는 이제 또 별개예요. 이 광고를 태우는 비용이라서. 네네. 뭐 지금이야 조금 더 OTT나 유튜브가 활발한 이제 커지면서 그런 방송의 송출 비용이 TV 커머셜이 낮아질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때만 해도 뭐 지금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네. 굉장히 비싼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네네. 우를 범했는데 그때 이제 탑라인을 밀어 올리려는 노력으로 한 거였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품이 이 성장이 조금 정체되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기울기가 낮아지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스탑하고 다시 점검하고 왜 소비자가 좀 한 번 사면 재구매를 안 할까? 왜 우리는 20, 30대 여성 말고 남성, 뭐 다른 고객층들은 더 넓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되게 생각보다 빨리 잘 되기도 했었고 네. 그 전에 조금 조급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인지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으로 노출을 네. 많이 시킨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네. 저희 가설이 틀렸던 거고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조금 저희가 그렇게 많은 자금을 한 번에 쓰다 보니까 되게 조금 조바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로소리 서울라든 이런 브랜드도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조금 타개하려고 했었고. 당시 그러면은 실제로 내부에서 판단하셨던 네. 그때 나왔던 진단은 뭐였던 거예요? 랩노시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장복해야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재구매를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먹는 그런 고객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장복해서 먹을 만한 가치를 소비자한테 저희가 못 주는 거죠. 장복이 장기 복용이죠. 장기 복용. 네. 네. 장기 반복적인 복용. 지금 랩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구매하시거든요.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자사몰에서도 그렇고 되게 대량으로 구매하셔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드시고 또 떨어지면 또 사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 됐지만 네. 그때는 이런 형태도 조금 생소했고 이게 소비자한테 그렇게까지 큰 가치를 주는 걸 저희가 또 인지를 못 시켜드렸던 것도 있고 또 맛도 지금처럼 그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하나씩 짚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네. 이제 어쨌든 투자는 받았고 프레셔는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빠르게 끌어올리자라는 생각에 대규모 마케팅을 집행했었던 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또 그 당시에 또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우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인지도를 끌어올리자, 노출을 시키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저희가 조금 절치부심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뒤로 굉장히 쉽지 않았었거든요.